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즐거운 국어 수업을 함께할 김대은 선생님입니다. 온라인 개학을 하고 첫 국어 수업 시간대에 제가 만들어 놓은 선생님 소개 영상 잘 보셨나요? 제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첫 인사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랍니다. 자세한 제 인사는 나중에 오프라인 계약을 하면 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은 대단원 1단원, 표현의 즐거움, 소단원 2단원, 고래를 위하여 라는 작품을 통해서 상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직접 만든 도입 영상을 보셨나요? 평화의 상징 비둘기, 행운의 상징 네잎클로버, 그다음 영원한 사랑의 상징 반지, 상징이라고 하는데 과연 상징이란 무엇일까? 라는 도입 영상을 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상징이란 무엇인지 상징의 개념과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비유와 상징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상징의 종류, 상징의 표현 효과까지 해서 오늘은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준비물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선생님의 영상을 잘 보면서 개념을 정리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현이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학습지를 참고해서 복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징의 개념부터 보도록 할게요. 상징이란 인간의 내적 경험이나 감정, 사상 등의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일 또는 그 사물을 말한다 라고 하는데요. 내적 경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실제로 경험한 일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경험한 일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감정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죠? 우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잘 알고 있을 텐데 기쁨, 슬픔, 화남, 소심함, 까칠함 이런 것들이 다 감정에 해당이 될 거고요. 사상 같은 경우는 조금 쉬운 말로 생각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감정이나 생각은 둘 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맞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추상적이다 라고 해요. 자, 그래서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것을 상징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러면 구체적이다 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추상적이다 라는 말하고는 반대되는 의미로 구체적이다 라는 것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도 있으며 진짜로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구체적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어 구체적인 상징물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부분부터 상징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비유 사이에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배우면서 상징의 특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와 상징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공통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유와 상징 모두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빗대어서 빙 돌려서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라는 것이 비유와 상징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차이점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차이점을 알아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비유의 개념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비유란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을 비유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표현하려고 했던 현상이나 사물은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나요? 세 글자입니다. 그렇죠. 원관념입니다. 원래 표현하려고 했던 현상이나 사물을 원관념이라고 하고요. 이 원관념을 보다 풍부하고 생생하게 드러내고자 사용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무슨 관념이라고 했었나요? 그렇죠. 보조관념이라고 합니다. 원관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할 때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내 얼굴. 자, 그러면 사과 같은 내 얼굴에서 원관념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내 얼굴이 되는 거고요. 이 내 얼굴을 보다 생생하게 표현하고자 보조적으로 활용한 것이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사과이죠. 자, 그래서 이 사과가 보조관념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비유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배웠을 건데요. 첫 번째가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 듯이 이런 식의 연결어를 이용해서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직유법이라고 한다고 했었고,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연결어가 없이 은근히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을 은유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을 의인법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굳이 지금 공통점을 얘기하면서 개념을 다시 복습했던 것은 다음 차이점 부분에서 계속해서 원관념, 보조관념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개념을 머릿속에 꼭 박아놓은 다음에 다음 내용을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준비가 다 된 것으로 생각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비유와 상징의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요.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모두 나타나지만 상징은 원관념 없이 보조관념만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자, 밑에 두 개의 예문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위의 예문과 아래 예문 중에서 비유가 쓰인 문장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그렇죠. 노란색 바탕에 쓰여 있는 갈대 같은 내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비유라고 하는데 정말로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문장 안에서 직접 보이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관념을 찾아봅시다. 그렇죠. 내 마음입니다. 그럼 보조관념은요? 그렇죠. 갈대죠. 문장 안에 보조관념과 원관념이 둘 다 나타나네요. 자, 그러면 하늘색 바탕에 있는 문장은 당연히 상징이 될 텐데요. 전쟁 없는 세계를 위해 비둘기를 날립시다 해서 보조관념을 찾아봅시다. 그렇죠. 비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둘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평화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평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인데 그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동물인 비둘기에다가 비둘기로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비둘기라는 보조관념이 원래 의미하려고 했던 원관념이 평화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평화라는 단어가 문장 안에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나요? 없죠. 네,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둘기가 평화를 의미한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앞, 뒤 문장의 내용을 보고 알 수 있었어요. 앞, 뒤 문장의 흐름을 통해서 비둘기가 의미하는 원래의 원관념을 우리가 해석해 냈는데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앞뒤 문맥을 통해서 상징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한다라고 합니다. 자, 전쟁 없는 세계를 위해 비둘기를 날린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비둘기는 전쟁과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징물일 것이다 라는 추측이 가능하고 그 추측을 통해서 비둘기라는 보조관념이 원래 나타내려고 했던 원관념은 평화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상징은 이렇게 원관념, 즉 원래 표현하려고 했던 개념은 눈에 보이지 않고요. 오로지 문장 안에는 보조관념만 나타나기 때문에 비유보다는 훨씬 어렵기도 어렵고 해석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은 이 상징물이 나타내려고 하는 원래의 의미, 즉 원관념의 의미를 찾아내려면 문맥을 잘 읽어봐야 합니다. 그 문맥의 내용에 따라서 상징이 나타내는 의미는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어요. 다음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점 두 번째는요.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유사성이 있으나 상징은 유사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유사성은 조금 쉬운 말로 하면 비슷하다, 닮았다 라는 뜻인데요. 자, 아까 봤던 예문과 똑같은 예문을 통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죠. 갈대 같은 내 마음의 경우는 자, 원관념이 내 마음이고 보조관념이 갈대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갈대 같은 내 마음의 의미는 무엇이죠? 그렇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것을 표현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마치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과 갈대 사이에는 흔들린다라는 비슷한 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전쟁 없는 세계를 위해 비둘기를 날립시다 해서 비둘기는 평화를 의미하는 상징물이에요. 그런데 평화라는 추상적인 개념과 비둘기라는 동물 사이에는 아까 비유에 쓰인 것처럼 전혀 닮은 점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닮은 점이 없다라는 것은 해석이 그만큼 다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전쟁 없는 세계를 위해 비둘기를 날립시다 라는 이 문장 안에서의 비둘기는 앞뒤 문맥을 봤을 때 평화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비둘기가 이 문장이 아니라 다른
문장에 등장했을 때에는 다른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냐? 유사성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세요. 마지막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차이점은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의미관계가 1대1이지만 상징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의미관계가 다수대1이다 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선생님이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상징은 그 해석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갈대 같은 내 마음에서는 이런 비유에 쓰인 의미는 한 가지로 해석이 되죠. 내 마음은 갈대다.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의미관계가 1대1. 즉, 원관념 하나에 보조관념 하나라는 짝이 맺어지는데 아래 문장에 있는 비둘기 같은 경우는 이 문장 안에서는 평화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비둘기라는 이 보조관념이 다른 문장에 쓰였을 때는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가령 서울시의 문제는 비둘기이다 라고 한다는 문장에 비둘기가 있어요. 더 이상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쓰인 비둘기의 의미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비둘기를 언제 많이 보나요? 저는 지하철을 탈 때 비둘기들이 지하철 플랫폼을 자꾸 걸어 다니면서 바닥에 떨어진 사람들이 흘리고 간 음식물 찌꺼기 이런 것들을 주워 먹는 것을 자주 봅니다. 조금 썩은 음식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 이제 그 비둘기 몸에 여러 가지 병원균, 병균 같은 것들이 이제 묻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요즘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비둘기가 전염병을 옮기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라는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둘기의 이미지가 오늘날에는 좀 많이 부정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런 그 환경 문제나 이런 도시 문제에 대한 글 속에 비둘기가 등장을 한다면 그 비둘기는 어떤 것의 상징이 될 수 있냐면 그렇죠. 환경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를 의미하는 상징물이 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상징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의미 다수대 1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보조관념은 하나지만 그 보조관념이 원래 나타내려고 했던 표현하려고 했던 의미는 굉장히 여러 개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마찬가지로 비둘기처럼 비둘기가 어떤 때에는 평화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문맥에 놓이게 되면 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세요. 이게 조금 어려워요, 말이.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장미 같은 경우도 사랑을 상징하는 꽃이잖아요. 하지만 어떤 가사 속에서는 장미가 사랑과 반대되는 이별의 의미를 가지는 상징물로 쓰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상징이라는 것은 항상 의미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상징과 비유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또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상징의 종류를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만나볼 상징의 종류는 문학적 상징 혹은 개인적 상징이라고 불리는 상징들을 보겠습니다. 문학적 상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특정 사물에다가 이 사물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연결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주로 문학작품 등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문학작품에서 사용하는 독창적인 상징입니다. 작가의 의도에 의해서 어떤 의미를 상징하는 사물로 꽃이 될 수도 있고요. 별이 될 수도 있고요. 책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물들을 작가의 의도를 담아서 이 사물들이 어떤 추상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끔 작가가 일부러 설정해 놓은 상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보도록 할게요. 김유정 소설가의 작품 동백꽃이라는 작품 속에서는 동백꽃이라고 불리는 이 꽃은 굉장히 알싸한 향기가 나는 마치 여러분들 생강 만져본 적 있으세요? 주로 식혜나 생강차 이런 거 만들 때 쓰는 그 생강 향을 맡아보면 굉장히 코끝이 알싸해지잖아요. 자, 그 향기가 나는 동백꽃이 있는데 이 동백꽃이라는 구체적인 식물을 무엇을 뜻하는 의미로 만들었냐면 순수성을 나타내는 상징물로 작가가 의도를 가지고 동백꽃을 순수성을 나타내는 상징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문학 작품에서는 똑같이 해석할 수 없어요. 오로지 이 동백꽃이라는 작품 안에서만 동백꽃이 순수성을 의미하는 상징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 상징이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류는 관습적 상징입니다. 관습적 상징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특수한 문화적 배경 아래에서 관습화되어 형성된 상징이다 라고 하는데요. 관습화라는 얘기는 오랫동안 오랫동안 습관처럼 내려오다가 굳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기독교 문화권 사람들이 십자가라는 구체적인 사물을 보면 희생이라는 의미를 떠올리는 것처럼 기독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오랫동안 그 문화가 전해져 내려오면서 굳어지게 된 의미를 지닌 상징물, 이런 것들을 관습적 상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연꽃 같은 경우는 불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오랫동안 불교 문화에 있었던 사람들은 연꽃을 보면은 부처님을 떠올린다거나 아니면 불교의 사상을 떠올리게 되는 것, 이런 것들 역시 관습적 상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관습적 상징으로는 그 다음 페이지에서 알려줄게요. 네, 바로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다. 이것 역시 비둘기를 평화의 이미지로 생각하는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이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꾸준히 사용해 왔고 그 의미가 굳어져서 사람들이 비둘기를 보면 평화의 상징이라고 해서 올림픽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유니세프나 이런 그런 자선단체에서 뭐 이렇게 평화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비둘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 관습적 상징을 활용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특정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굳어진 상징을 관습적 상징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상징의 종류를 만나보러 갈까요? 또 다른 상징의 종류는 원형적 상징이라고 합니다. 원형적 상징은 인류의 잠재의식 속에 공통으로 내재되어 있는 상징이라고 하는데요. 말이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국적, 인종, 나이, 성별 이런 것에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게끔, 그렇게 해석하게끔 굳어져 있는 상징물들을 원형적 상징이라는 겁니다. 관습적 상징은 아까 특정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쓰면서 굳어진 것이라고 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문화권이 아닌 사람들은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원형적 상징은 모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 사물을 봤을 때 똑같은 해석을 하는 것을 원형적 상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불 같은 경우 불은 인간의 생명을 상징한다 라고 하죠. 그래서 불의 이미지를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인간의 생명력 이런 것들로 의미를 해석을 해내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형적 상징이라고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구체적인 사물을 봤을 때 똑같은 의미로 해석을 해내는 것. 이런 것을 원형적 상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 같은 경우는 재생, 생명의 순환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역시 원형적 상징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상징의 종류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상징을 활용했을 때의 효과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징의 표현 효과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독자의 머릿속에 상황이 구체적으로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을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것을 상징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렇다 보니 훨씬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머릿속에 추상적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효과는 작가의 생각이 사물을 거쳐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독자의 상상력을 키운다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문학적 상징 같은 경우는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구체적인 어떤 사물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낸 것이기 때문에 그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사물의 어떤 의미를 상징으로 사용을 한 것인지를 우리가 해석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다양한 해석을 통해서 독자가 상상력이 마구마구 발휘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특징은 사물이 나타낼 수 있는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서 작품의 의미를 풍부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징은 딱 하나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상징물은,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물은 딱 하나밖에 없지만 이
구체적인 사물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마다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고 또 문맥에 따라서 또 뭐 시의 주제나 시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 상징물이 의미하는 원래의 의미, 즉 원관념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해석을 하다 보면은 작품의 의미가 더 풍부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상징의 표현 효과까지 우리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꽤 긴 시간 오늘 공부를 함께 했는데요. 어렵지 않았나요? 네, 많이 어려웠겠지만 결국 한 번 더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준 학습지를 통해서 복습을 하다 보면은 조금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직접 시 한 편을 보면서 상징의 의미를 해석을 하다 보면은 오늘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를 꼭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